꿈꾸기, 환상하기, 그리고 진실 본능. 이 장에서 나는 무의식적 환상의 본성과 기능을 새롭게 조명해보고자 한다. 프로이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환상들은 아동기 첫 몇 해 동안의 자체 성애적 활동을 숨기고 윤색하고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사용된다. 이제 그 환상들의 배우로 관점을 옮길 때 아이의 성적 삶의 전체 범위가 드러난다. 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유효한 해석은 현실의 편에 서서 무의식적 환상의 효과를 완화하는가? 그리고 또는 해석의 공격에 처해 있거나 막혀있던 환상들을 풀려나게 함으로써 그 환상이 다시금 무의식의 신화적 흐름으로 또는 환상으로 순환 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을 수 있게 하는가? 이 질문 뒤에는 또 하나의 질문이 놓여 있다. 어떤 점에서 정신병리는 비혼이 그의 급진적인 꿈꾸기 이론에서 제안하듯이 결함이 있거나 부적절한 환상하기 그리고 또는 꿈꾸기로 인한 것이 아닐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유효한 해석의 효과는 부분적으로 기존에 문제 있는 환상들과 꿈들,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환상들, 꿈들, 즉 적절히 가능하지 못하는 그 꿈들을 지원하고 수정하고 강화하고 공급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의 흐름을 배우내는 모든 경험들은 처리되기 위해 꿈꾸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으며 정신병리는 결함이 있는, 즉 전적으로가 아니며 부분적으로 결함이 있는 꿈꾸기 때문이라는 비혼의 가정이 있다. 이때 결함이 있는 꿈꾸기의 원인은 결함이 있는 알파 기능 또는 꿈작업 알파, 즉 결함이 있거나 부적절한 환상하기 또는 꿈꾸기에 있다. 알파 기능은 1차 과정과 2차 과정을 결합시킨다. 이 전제는 서로 갈등하는 대립이 아닌 협력적인 대화 관계가 의식 체계와 무의식 체계 사이에 존재한다고 믿는 협력적이고 상방적인 양안성 또는 입체 영상 개념에서 나왔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과정을 분리하고 중재하는 접촉 장벽의 기능이 온전해야 하며 이것은 다시금 근본적으로 그것을 유지하고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알파 요소들을 공급하는 알파 기능의 작용에 달려있다. 여기서 보시면 이런 용어가 나오죠. 알파 기능 또는 꿈 작업 알파. 그래서 영문으로 보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알파 펑션 or dream work dash 알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 펑션이라는 얘기하고 꿈꾸기를 사실은 병렬로 놓고 있어요. 그 드림워크에다가 알파를 붙임으로써 드림워크 속에 알파 펑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알파 펑션과 드리밍, 꿈꾸는 것을 거의 동의어로 쓰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만 동의어로 쓰는 게 아니라 밤에 꿈을 꾼다고 한다면 낮에 우리는 환상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백일몽이라고 하는 건 판타시죠. 그래서 드림, 꿈을 꾸는 거나 환상하는 거나 궁극적으로 거꾸로 얘기를 하면 낮에 꿈을 꾼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밤에 환상을 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꿈이라는 말과 꿈꾸기와 환상하기는 거의 같이 섞여서 쓰고 있다. 근데 그것만 섞여서 쓰는 게 아니고 알파 펑션이라는 개념도 결국은 꿈꾸기하고 같이 보는데 왜 판타시라는 말이나 드림이나 이런 것들이 혼용이 가능하냐면 이건 클라인의 기본적인 개념에서부터 오는 것으로 보여요. 클라인은 판타시라는 말, 특히 PH로 시작하는 판타시, 무의식적인 환상을 의미를 아주 넓혀서 이걸 프리미티브 띵킹이라고 봐버려요. 그래 이 띵킹과 판타시를 같이 봐버리니까 어린아이는 판타시를 통해서 생각한다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판타시라는 것 자체가 생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고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사고하는 방식이 판타시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은 이것을 이제 극대화하니까 모든 경험들은 이 비혼이 얘기하고 있는 건 모든 경험들은 처리되기 위해 꿈꾸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꿈꾸기는 환상하기로 가로 열었죠. 괄호 속에 꿈꾸기나 환상하기는 모든 경험들이 처리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버리죠. 그러니까 환상이나 꿈꾸기 기능을 통해야만 경험이 정제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경험을 하거나 이걸 경험을 소화해내는 과정 속에는 꿈꾸기나 환상하기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자체가 생각이라고 하는 생각하기는 결국은 꿈꾸기하고 환상하기. 그래서 베타 요소라고 하는 것을 알파 요소로 바꾼다고 하는 게 베타 요소로 있는 상태에서는 꿈을 꿀 수가 없는데 이걸 알파 요소로 바꾸어서 그걸 꿈 재료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꿈을 통해서 어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생겨나서 그 요소를 가지고 어떨 때는 생각을 하고 어떨 때는 정서를 느끼고 그 이모셔널로 가져오고 띵킹으로 가져오고 그리고 어쩌면 접촉 장벽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정신활동의 기본이 우선 꿈꾸기나 환상하기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이렇게 폭넓은 개념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클라인의 판타시 개념이 이렇게 넓어진 것이 어쩌면 프로이드 학파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디언들과 클라이니언들이 1940년대에 대논쟁을 벌였던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판타시 부분이에요. 판타시가 드림이고 이게 띵킹이고 이렇게 다 동의어로 쓰다시피 이렇게 되니까 프로이디언 입장에서는 이 개념들을 이렇게 극대화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사용했던 여러 가지 정치한 정신분석의 개념들이 다 사용할 필요가 없는 사어처럼 돼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모든 것을 꿈꾸기나 환상하기라는 개념으로 다 이렇게 넓게 잡아버리면 여기서 전이나 역전이도 다 이게 하나의 꿈꾸기의 일환이죠. 지금 비온이 이해하는 거나 클라이니언 이론가들이 생각하는 꿈꾸기나 환상 속에는 전이나 역전이가 다 그냥 해소돼 버리는 거죠. 그 투사도 그 속에 들어가는 거고 내사도 그 속에 들어가는 거고 모든 것이 이렇게 판타지나 꿈꾸기 이론으로 다 해소하게 된다면 어떤 프로이드 이론가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치학의 어떤 동일시나 전이나 전치나 여러 가지 개념들을 가지고 정신분석을 좀 정교하게 잘 정리하고 싶었는데 클라이니언들이 쓰는 용어를 보니까 이걸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이걸 다 그냥 하나의 용어 가지고 다 소화해버리는 이런 것을 어떤 클라이니언들이 아닌 프로이디언 입장에서는 이걸 소화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론적인 다툼이 있었고 지금도 서로 큰 도움을 주고받았지만 아직도 이 학파 간에 높은 벽이 남아있죠. 그래서 실제 이론적인 측면의 벽뿐만이 아니고 임상적인 기법이 전혀 다르죠. 많은 경우에 다 다른데 이런 베이직한 어떤 개념부터 서로 큰 차이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론도 다르고 거기에 대한 임상적인 기법도 다르게 발달해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비온의 정신분석적 이론, 인식론. 분석가는 감각의 파생물인 기억과 욕망을 버림으로써 대상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대상 자체는 아닌 대상의 이미지들이나 상징들에 의해 오도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에만 분석가는 많은 인내심과 함께 피분석자가 되는 자격을 갖추게 되며 또는 더 정확히 말해서 피분석자의 고통에 침잠하고 그것을 흡수하는 것을 통해서 오가 된다. 이러한 몽상 상태에서 분석가는 피분석가가 투사한 정신 내용 담기는 것을 담는 자가 된다. 비오는 이것을 생각하기 또는 꿈꾸기라고 부른다. 여기서 원문에는 thinking and also dreaming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thinking과 dreaming 같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것을 생각하기 그리고 또한 꿈꾸기라고 생각하는. 그래 꿈꾸기하고 생각하기를 같은 것을 표현하는 다른 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thinking과 dreaming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있는 이런 태도를 여기서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엄마가 그녀의 유아를 위해 그렇게 하듯이 분석가 역시 부분적인 또는 시험적인 동일시에 의해 피분석가의 분석자의 고통을 흡수하고 그 고통이 자신의 일부가 되도록 허용한다. 그때 그는 몽상 안에서 자신의 의식적 및 무의식적인 개인적 경험들을 목록들이 환기되도록 허용함으로써 그것들 중에 일부가 피분석자의 여전히 더듬어 알 수 없는 투사물, 즉 베타 요소들과 대칭 또는 짝을 이룰 수 있게 한다. 마침내 분석가는 자료 안에서 하나의 패턴을 보게 된다. 즉 하나의 패턴이 분석가로 하여금 그것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들의 항구적인 결합을 창조하는 선택된 사실이 된다. 양안적 시각의 붕괴. 위의 서술의 내용은 단일체로서 자기를 확립한 정상적인 상황 또는 문제가 있는 인격의 정상적이거나 신경증적인 측면에 적용된다. 문제에 있는 분열되고 해리된 인격의 측면에 대해 비오는 그의 두 논문, 상상적 쌍둥이와 비정신적 인격으로부터 정신적 인격을 구별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다루었다. 그 외에도 그가 초기에 다룬 적이 있는 두 번째 사고에 나오는 사례 연구에서 그는 이것을 유아기 파국으로 인해 인격 안에 주요한 틈새가 발생한 데 따른 결과라고 보았다. 인격이 나눌 때 양안적 시각은 사라지고 분열된 자기는 각각 구체적인 외박의 시각을 갖게 된다. 그 결과 쾌락의 원리는 더 이상 현실의 원리에 선도하에 기능하지 않고 거의 전적으로 불쾌를 피하는 원리에 따라 기능한다. 이것이 비혼이 정신증적 생각하기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것은 현실에 대한 회피, 좌절에 대한 내성 부족, 고통스러운 사고와 감정을 제거하기 위한 과도한 보호적 동일시, 꿈꾸기의 대체물로서의 환각, 그리고 역전된 알파 기능에 의해 특징 지어진다. 오늘날 나는 비혼이 정신적 환자에게 적용했던 것을 원시적 정신장애 분열된 측면들과 병리 조직들을 또는 정신적 후퇴에 적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 만약 비혼이 옳다면 1차 과정과 2차 과정에 대한 프로이드의 구별은 분열 또는 해리가 발생하고 2차 과정이 1차 과정에 대한 지배를 상실하며 후자가 병리적으로 자동화되는 정신적 후퇴 생태가 되거나 역전된 알파 기능으로 변형된 정시병리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현실 원리를 폐기하고 진전을 망쳐버리는 기능을 가진 오로지 쾌 고통 원리를 따라 겉보기에 독립적으로 보이는 병리적 인격이 출현한다. 이오는 정신증적 인격이 건강한 인격이 아닌 알파 기능을 절취한 결과 광적인 방법을 발달시키는 역전된 알파 기능에 대해 말했다. 인격의 이러한 붕괴를 설명하는 비혼의 또 다른 방식은 꿈꾸기 또는 환상하기 자체가 손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제 나는 결함이 있는 꿈꾸기, 담는 것 안에 있는 꿈꾸기 자체의 기원에 관한 비혼의 가설로 돌아갈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멈춰서 많은 얘기를 비혼이 하고 있는데 그로슈타인이 또 비혼의 얘기를 자기 나름대로 소화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1차적인 과정,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1차적인 사고 과정과 2차적인 사고 과정은 알파 펑션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통합해 내려고 애쓰고 있죠. 그래서 어떠면 현실 원리와 쾌락 불쾌락, 쾌 불쾌 원리라고 하는 것을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이건 서로 양안적으로 바라본다. 혹은 대칭적 협력관계를 이룬다고 하는 이런 입장을 취함으로써 많은 경우에 비혼은 종합해내는 능력이 뛰어나죠. 그래 의식과 무의식 상호 관계에서 접촉 장벽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프로이드가 봤던 억압 이론과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죠. 프로이드가 봤던 억압 장벽이라고 한다면 무의식에 있는 것이 의식으로 오는 것을 억압하는 그런 장치라고 보는데 이 비혼이 보고 있는 접촉 장벽은 의식과 무의식이 각각 독립되게 기능하도록 하고 필요한 것들은 삼투 의식에 있는 것이 무의식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어떤 것들은
무의식으로 보내고 또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가 의식으로 필요할 때 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이게 의식과 무의식이 상호 적절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접촉 장벽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이론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용 시간에 뭘 공부했었어요? 전번에 Union of the Opposite라는 개념이죠. 대극의 일치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죠. 대극의 융합, 대극의 일치. 서로 상반되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 조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개념을 융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 세계도 마치 이런 서로 대칭되는 것이지만 이 대칭되는 것이 서로 협력관계에 있다고 하는 개념을 비온이 가지고 있는데 이 비온의 개념은 융의 어떤 대극의 일치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PS 포지션과 D 포지션도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있다. 동시에 공존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들이 알게 모르게 비온이 직접적으로 융에게서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는 융의 이론과 매우 유사한 것이 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꼭 융에게서 왔다고 얘기는 할 수 없겠죠. 비온 스스로도 자기 나름대로 여러 본인이 접했던 세계 속에서 동양적인 것도 섭취하고 또 그리고 서양에 있는 융이 접했던 어떤 연금술의 전통 거기에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어떤 깊은 성찰들 이것이 융이 직접 개발했다고 하기보다는 서양의 오래된 전통 속에 연금술적인 전통이 숨어 있었던 거죠. 어쩌면 융이 자기의 삶의 체험 속에서 이걸 다시 체험하고 그걸 이론화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한 전통의 일부가 비온에게도 굉장히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항상 비온의 얘기 속에 서로 상반되는 것이 결국은 함께 협력적인 관계를 이룬다 하는 개념이 굉장히 유사해 보여요. 진실 본능의 역동. 이러한 가정들의 배후에는 몸이 음식을 필요로 하듯이 정신은 진실을 필요로 한다는 비온의 믿음이 있다. 이것과 그의 오관념의 궁극적인 실제에 관한 절대적 진실과 그리고 베타 요소들을 즉 처리되지 않은 정신적 요소들과 연관시키는 것은 진실 역동의 활동을 가정함으로써 프로이드의 리비도 원리의 우세 개념과 무의식적 정신 삶에서의 죽음 본능이 일차성을 갖는다는 클라인의 개념을 초월한다. 프로이드 역동 이론을 변형시키고 인식론적 부분 본능에 대한 클라인의 강조를 첨가한 다음에 비온은 자기와 대상 사이에서 LHK라는 내재된 기본적인 연결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것들을 개별적인 것으로 말하지만 그것들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경험된다. 우리는 대상을 그것에 대한 어떻게 느끼는가에 의해서 안다. 다른 말로 이 연결들은 정동과 역동을 혼합하고 재조직에서 대상에 대해 느끼는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알매의 방식으로 만든다. 그것들은 정서적인 알을 나타낸다. 비온은 여기에서 K를 진실 본능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고 그것의 작용을 O의 진화 그리고 O가 개인의 정서적 접촉면을 만나는 것과 연결시킨다. 비온에 따르면 개인은 경험의 불확실성 그리고 또는 심각성을 견딜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개인적이고 객관적인 의미로 처리할 수 있을 때 경험으로부터 배운다. 이 과정은 처음에는 몽상과 알파 기능을 사용하는 엄마와 아기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고 유아가 엄마의 알파 기능을 함입하고 난 이후에는 유아 혼자서 수행하는 것이다. 궁극적 실제에 관한 절대적인 진실이 처음에는 수용되고 감당된다면 그것은 먼저 오의 충격에 대한 개인의 반응이라는 측면에서 자신에 관한 개인적 진실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는 객관적인 진실로 줄어든다. 직면할 수 없다는 사실. 비온은 거짓됨과 거짓말을 구별한다.
전자는 진실의 입맛에 맞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검열하고 변경하고 또는 위장하는 방어 기제들과 관련된다. 다른 한편 거짓말은 전적으로 쾌고통 원리에 따라 진실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것과 관련된다. 역설적으로 거짓말쟁이는 정신적 환자와 마찬가지로 진실을 부분적으로 위조하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신경적 환자보다 진실에 더 가깝다. 거짓말쟁이와 정신적 환자는 그들이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진실과 그 진실 광범위한 함의들을 직면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무능력에 대한 평가에서 진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정신적 환자들, 성격장애 환자들, 그리고 다른 원시적 정신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문제의 본질은 내가 진실을 직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진실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잘 알고 있고 진실을 다룰 수 있는 나의 내적 자원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진실은 로젠펠드와 비온의 논의한 정신적 환자들 중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우울적 자리의 문턱에 즉 진실의 순간에 도달했을 때 부정적인 치료 반응을 경험했던 이유를 설명해준다. 진실과 관련된 그들의 공경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관점은 그들이 자신들의 생명력, 즉 미래의 발달에 대한 희망을 몰수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마치 그들이 일찍이 안정감의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정신적 후퇴에 의해 보장된 안정감을 위해 약속과 진전을 피하는 방식으로 악마의 실제와 협정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부가적으로 내가 동의하는 바 좋은 대상들이 아니라 나쁜 대상들만 내재화된다는 페어벤의 생각을 따라 모든 내적 대상들은 오해 결함이 있는 닮는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양언적 시각 1차적 과정과 2차적 과정을 결합시키는 알파 기능. 비혼의 사고에서 중심적인 것이 양안적 시각 또는 정신적 입체 영상 개념, 즉 마치 좌뇌와 우뇌의 작용처럼 공동의 목적을 위해 상반된 극들이 협력적으로 결합하는 이중 경로 모델이다. 비혼의 견해는 1차적 과정과 2차적 과정이 내적 및 외적 정신적 삶에 대한 양안적 시각을 구성하기 위해 협력적 대립 구조로서 결합된다는 것이다. 유사하게 무의식 체계와 의식 체계는 서로 갈등 가운데 있지 않고 호의 양안적 시각을 구성한다. 이것을 임상 상황에 적용하면 하나의 해석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의 의미, 첫 번째 진실이 그에 상응하는 정서적 성장과 함께 피분석자에 의해 인정되고 수용되었다는 것. 두 번째는 그것이 수용된 이유는 그 진실이 전체적 진실, 즉 원 상황의 궁극적 실제에 관한 절대적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꿈꾸기는 절대적 진실의 충격을 완화시킨다. 비혼에 따르면 신비가를 제외하고는 진실은 항상 어느 정도의 허구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담는 것, 담기는 것과 꿈꾸기 또는 환상하기와 그것들의 결합. 비혼은 그가 분석하고 있는 정신적 환자들이 아동기에 유아의 고통을 담아줄 수 있는 엄마를 갖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유아가 죽음의 공포, 즉 죽음 본능에 대해 말하는 비혼의 방식, 죽음의 공포를 투사적 동일시를 사용해서 엄마에게 집어넣는다고 보았다. 그는 위니캇의 안아주는 환경과는 독립적으로 정상적인 발달에서 유아는 엄마를 필요로 하는데 그 엄마는 유아가 감당할 수 없는 정서들을 경험하고 그 경험들을 몽상 상태 안에서 자신의 알파 기능을 사용해서 유아에 대한 꿈꾸기를 허용하는 역할을 한다는 개념을 형성했다. 이 꿈꾸기는 스타니슬람스키의 연기 방법과 비교될 수 있는데 그 방법에서 연기자는 자신이 연기하는 역할을 이해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경험에 대한 내적 목록이 그 부분과 대칭적으로 짝을 이루도록 허용한다. 엄마가 유아를 위한 담는 것이 되는 것과 분석가가 피분석자를 담는 것은 원리상 거의 같다. 비혼은 여기에서 분석가와 마찬가지로 엄마가 기억과 욕망을 버림으로써 담는 것으로서의 엄마 분석가가 내면의 흑암의 빗줄기를 비출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지금까지 빛의 광채로 인해 볼 수 없었던 것이 어둠 속에서 더욱 반짝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비혼은 프로이트가 하나의 어두운 지점에 모든 빛을 모으기 위해 일부러 자신의 눈을 멀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비혼은 계속해서 제안하기를 보통의 유아는 담는 것으로서의 엄마에게 투사하고
유아의 투사를 기꺼이 수용하는 엄마는 몽상 안에서 그 투사물을 흡수하고 처리한다라는 말은 투사물이 그녀 안에 머물도록 그리고 그녀의 내면 세계가 투사된 내용과 대칭적으로 짝을 이루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처음에는 그녀는 불확실성이나 또한 불안 또는 심지어 혼돈이나 무작위성을 경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녀의 인내는 그녀가 경험한 모든 혼돈스러운 데이터 안에 하나의 일관성이 있다는 갑작스런 직관적인 인식에 의해 보상받는다. 프로이드는 이 순간을 아하 경험이라고 불렀고 비오는 선택된 사실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그것을 혼돈 이론에서 말하는 이상한 끌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담기 과정이 비온에 의해 꿈꾸기와 동등시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담는 것으로서의 엄마는 그녀의 유아를 꿈꾸어야 한다. 이러한 엄마의 꿈꾸기 기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첫 번째, 정서적 투사물의 해독이 이루어지는 심장 투석과 같은 기능. 두 번째, 엄마 자신의 경험의 목록 안에 있는 무의식적인 측면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의식적인 측면을 분류하고 그 두 측면을 짝짓기. 그리고 세 번째는 이때 유아가 소화할 준비가 되지 않은 요소들을 억압하기. 네 번째, 상황에 적합한 행동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 또는 분석가의 경우 해석을 주는 것에 해당하는 교정적 행동을 말한다. 비오는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적인 유아는 엄마의 알파 기능을 내사함으로써 내적으로 투사하기 시작한다고 이론화한다. 비오는 이러한 작용이 사고와는 구별되는 생각하기와 기초를 구성한다고 본다. 사고는 그것을 생각해주는 자를 기다리고 있는 비온이 생각하는 자 없는 사고라고 부른 유아의 투사적 동일시의 내용문인 베타 요소들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꿈꾸기 그리고 또는 환상하기의 역량은 스스로를 담아내는 개인의 역량에 직접적으로 달려있고 그것은 다시금 돌보는 대상들에 의해 성공적으로 담겼던 즉 꿈꿔졌던 경험에 달려있다. 이러한 생각이 너무 심오한 것으로 비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달리 말해본다면 유아는 엄마의 눈이라는 렌즈를 통해 현실을 바라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엄마가 그녀의 자신의 오 경험을 지지할 수 있다면 유아 또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를 감당하는 것은 꿈꾸기 담기가 제공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여기서도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담기 이론을 꿈꾸기 이론하고 바로 연결시키죠. 그러니까 꿈꾸기는 아까 환상하고 연결되고 그건 띵킹하고 생각하기로 연결되는데 그건 또 한쪽에서는 담는 것. 생각이라는 건 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를 담아내는 것 혹은 베타 요소를 담아내는 이런 개념으로 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하자면 알파 펑션이고 또 환상학이고 꿈꾸기고 생각학이다. 이렇게 여러 개념들을 같이 연결시켜 쓰고 있어요. 그걸 여러 표현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으니까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어떻게 표현하건 따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접촉 장벽과 꿈꾸기의 또 하나의 기능은 비온에 따르면 접촉 장벽에 알파 요소들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것이다. 이것은 거의 프로이트의 억압 장벽과 일치하지만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한 가지 중요한 점에서 다르다. 접촉 장벽의 온전성과 기능을 유지할 필요성의 배후에 놓여 있는 목적은 의식 체계로부터 무의식 체계를 분리시키는 문지기로서의 작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의식 체계가 무의식 체계에서 분출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지만 그 역으로는 아니라는 것이 프로이드의 생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비오는 그 두 체계가 협력적인 대립을 통한 상보성을 구성하고 있고 그 상보성 안에서 모두가 오를 살피고 각자가 발견한 것을 서로에게 알려주는 관찰의 삼각형을 형성한다고 본다. 접촉장벽은 만약 그것이 자체를 드러낸다면 접촉장벽은 임상적으로 꿈을 닮은 어떤 것으로서 스스로를 드러낼 것이라고 기대될 수 있다. 우리는 방금 비온이 꿈꾸기를 담기와 동등시하는 것을 보았다. 이제 우리는 꿈꾸기, 담기 그리고 다음의 6가지 실체들 사이의 매듭 없는 연결고리처럼 여겨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첫 번째, 꿈꾸기 또는 환상하기 그 자체. 두 번째, 태아의 산과 출생 사이의 분기점. 세 번째, 부정. 네 번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다섯 번째, 분석적 틀. 피분석자에게는 계속 도전하고 싶은 유혹이고 분석가에게는 지켜야 될 의무. 여섯 번째, 주체가 겪는 고통의 어떤 측면들을 해석을 통해 감당할 만한 의미로 바꿔주고
주체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다른 측면들을 유보하기 위해 흡수하고 처리하고 변형시키는 과제를 지닌 담는 것. 접촉장벽은 세포를 그것이 위치해 있는 생체 조직 안에 담아내고 정의하는 동시에 영양분을 세포 안으로 들이고 폐기물을 세포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세포막에 비교될 수 있다. 다른 말로 그것은 선택적인 삼투막으로서 기능해야 한다. 꿈꾸기는 알파 기능과 동등하며 알파 기능은 다시금 접촉 장벽과 동등하다. 그것은 무의식 체계와 의식 체계 사이의 경계의 온전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특정한 자격을 갖춘 요소들이 접촉면을 양방향으로 건널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허용하는 기능을 한다. 더욱이 꿈꾸기는 접촉 장벽을 강화하기 위해 알파 요소들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접촉 장벽 자체가 지닌 무의식 체계와 의식 체계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에 힘입어 꿈꾸기의 발생을 안전한 것으로 만들어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들 사이에 하나의 완성된 회로가 존재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비오는 또한 무의식 체계와 의식 체계의 기능이 진실을 드러내는 데 있다고 간주한다. 다른 한편 프로이드는 무의식 세계를 끓는 가마솥으로 그리고 순수하게 쾌락추구적인 것으로 본다. 비오는 정신적 환자들이 진실을 회피하고 싶어하며 따라서 감당할 수 없는 정서들을 그들의 마음에서 제거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감정들이 정박할 수 있는 마음 자체를 제거하기 위해 분열과 투사적 동일시를 사용한다고 말한다. 비온에 따르면 그들은 현실 원리를 배제하는 정도로까지 쾌락 고통의 원리를 따른다. 무의식적 환상에 대한 내용. 아이작스는 클라인의 환상 이론의 본능의 정신적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보다 최근의 기고문에서 스필리어스는 환상에 대한 프로이드와 클라인의 이해와 차이점들을 명료화했다. 프로이드의 견해에서 비록 거기에는 환상들이 무의식 체계 안에 있지만 무의식 체계에서 기본 단위는 환상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본능적인 소망이다. 꿈 형상과 환상 형성은 평행을 이루는 과정들이다. 우리는 환상 작업이 꿈 작업에 비교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둘 모두는 1차적인 무의식적 내용이 내용의 변형에 관여하며 꿈들은 무의식적 내용이 변형된 것이다. 프로이드에게 있어서 1차적인 동의는 무의식적 소망이며 꿈들과 환상들은 모두 그것이 위장된 파생물들이지만 클라인에게 있어서 1차적인 동의는 무의식적 환상이다. 클라인은 환상에 대한 그녀의 아이디어를 1919년 이후로 점진적으로 발달시켜왔고 그 과정에서 다음의 요소들을 특별히 강조했다. 아동의 발달에서 환상의 억제가 미치는 손상 효과, 엄마의 신체와 그 내용물에 대한 환상의 편재성, 논색 장면과 오디푸스 컴플렉스에 관한 환상들의 다양성, 공격 환상들과 사랑 환상들의 강렬함, 그녀가 우울적 자리라고 부른 것을 형성하는 여러 환상들의 조합, 편집 분열적 자리에 대한 그녀의 이론은 좀 더 후에 등장했다. 본질적으로 나는 클라인이 무의식적인 환상을 무의식적 사고 및 감정과 동의어로 보았고 그녀가 사고라는 용어보다는 환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녀의 아동 환자가 사고가 보통 성인의 사고에서 기대는 것보다 더 상상적이고 덜 합리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스필리어스의 설명에 따르면 클라인은 무의식적 환상에 보다 중심적인 역할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첫 번째 무의식적 환상이 무의식적 생각하기를 구성하고 두 번째 자기와 자기 사이에 그리고 자기와 타자들 사이의 모든 근본적인 의사소통들과 관계들을 무의식적 환상들을 통해 수행되며 세 번째 심지어 모든 방어 기제들, 분열성 기제들, 조직적 기제들 또는 강박적 기제들 그리고 억압 자체도 거의 항구적인 환상들이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스필리어스가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아까 설명한 대로 이 클라이니언들은 우리 얼마나 이 환상을 넓게 해석하고 있는가가 드러나죠. 근데 주로 여기서 이분들이 쓰고 있는 건 무의식적 환상, 그 PH 판타시라는 얘기예요. 보통 영어에서 판타시 F로 시작하는 판타시를 쓰는데 이 영국 분들은 많은 경우에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PH로 시작하는 판타시를 사용함으로써 이게 무의식적인 환상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꼭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이 클라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무의식적인 환상의 세계를 아주 광범위하게 넓혀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무의식적 환상이 무의식적 생각하기를 구성한다. 그래서 환상 자체가 생각이라고 이렇게 우선 보고 있고, 두 번째가 자기와 자기 사이에, 그리고 자기와 타자들 사이에 모든 근본적인 의사소통들과의 관계들은 무의식적 환상들을 통해 수행된다. 그러니까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모두 환상을 배경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죠. 모든 의사소통의 근저에는 무의식적 환상, unconscious fantasy가 있다고 하는 개념을 여기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모든 방어 기제들, 여기서 분열성 기제, 여기서는 분열, 투사적 동일시, 이상화, 마술적 전능 부인, 그리고 조적 기제들, 승리감, 경멸, 통제 또는 강박적 기제들, 그리고 억압, 이거 자체도 거의 항구적인 환상들이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환상이라는 용어를 엄청나게 넓게 사용함으로써 모든 방어 기제들, 그리고 어떤 의사소통, 그리고 모든 생각하기, 이런 것을 모두 환상이라는 개념으로 천하통일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환상 안에 이 모든 것을 소화함으로써 환상만을 가지고 다 설명해내게 되는데, 그것이 정신분석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대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한 개념으로 이걸 다 소화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정신분석이 발달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프로이디언들이 정교하게 개발한 어떤 방어 기제는 다양한 방어 기제를 구별해내고, 그리고 의사소통도 좀 더 자세하게 정밀하게 살펴보고, 생각과 환상을 같다고 보지 않고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해낸 이런 쪽의 어프로치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의 포괄하는 개념으로 환상이라는 개념을 넓게 쓰는 것을 어떻게 그것이 더 정신분석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데서 의견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견해 차이는 어쩌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보이죠. 아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꿈을 수선하는 자로서의 정신분석. 해리포터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환상세계를 묘사한 작품이 어째서 비교를 불허하는 인기와 찬사를 받고 있는지 의아해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아이를 둔 부모들은 아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라는 대대로 이어지는 간청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야기, 전설, 동화, 우화, 신화는 모두 꿈 또는 환상의 다른 판들이다. 그것들은 모두 무의식에 쏟아놓는 혼돈에 의해 의미를 주는 담화들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만약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대로 비혼의 양난적 모델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만나게 된다. 만약 편집 분열적 자리가 O를 포착하는 집계의 한쪽이고 우울적 자리가 다른 쪽이라고 추정된다면, 그리고 전자가 O의 베타 요소들을 붙들어 두기 위한 무의식적 환상이나 신화를 입안하는 기능을 하고, 후자는 진실을 초기화하는 환상화의 협력하에 진실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형태를 산출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가정된다면, 우리는 무의식적인 행복과 개인의 행복을 위해 이야기가 갖는 중요성을 부각시켜주는 하나의 모델을 획득한다. 이야기, 환상, 꿈은 압도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방어선이다. 우리는 먼저 진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왜곡하거나 희석시킬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행위자로서의 우리 자신에 대한 느낌을 포용하기 위해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가 창조하는 우리 자신의 주관적 경험으로 그것을 개인화해야만 한다. 우울적 자리에 의해 제공되는 객관성 덕택에 우리는 그 진실의 타자성을 객관화할 수 있다.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재진술하면, 전통적으로 정신분석가들이 피분석자에게 무의식적 환상을 해석할 때 사용하는 지배적인 개념은 외적이고 사실적인 현실의 관점에 있었다. 당신이 대기실에서 내가 전화하는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내가 나의 정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말로 환상은 병리의 어떤가는 원인으로 간주되었고,
현실의 안전한 복구에 의해 환상을 깨뜨리는 것이 치료라고 이해되었다. 나는 이런 입장이 타당한 것일 수 있는 반면에 환상의 역할을 정반대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환상이 진화하는 베타 요소들에 대한 첫 번째 방어선이라고 본다. 환상들은 베타 요소들을 신화화하고 그것들을 계속되는 무의식의 신화적 강물 안에 흐르고 폭포가 되어 떨어지는 개인적인 이야기로 전환시키는 것을 통해서 그것들의 충격을 막는다. 환상을 해석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의 중요성을 그리고 그것이 이어지는 과정, 즉 과정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내적 진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준비한다. 따라서 무의식적 환상에 대한 해석은 분석가에 의해 환상의 기능을 확인받는 것 외에도 감각적 이미지가 언어적 추상화로 변형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환상을 언어적으로 완성하고 그것의 가치를 확인해준다. 다른 말로 거기에는 무의식적 환상과 그것의 의식적인 후회인 사고가 정렬되는 일이 일어난다. 섹스피어가 잠은 엉클어진 돌봄의 소매를 직조한다고 말할 때 비유는 꿈 그리고 또는 환상은 엉클어진 돌봄의 소매를 직조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은 자신의 정서들에 관한 추상적이고 사고 안에서 행복의 절정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정서적 처리와 정신적 소화 과정을 준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유아들과 아동들이 동화들과 우화들에 몰입하고 그것들을 반복해서 들을 필요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위에서 말한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들이다. 꿈들, 우화들, 전설들, 신화들 그리고 또는 환상들은 유아의 전 언어적 삶을 지배했던 잃어버린 이미지를 사용하는 1차적인 말이다. 그것들은 유아의 슬픔의 눈물을 씻어주고 그의 순진성을 돌보고 보존한다. 그것들은 그 다음 단계에서 무의식적 안으로 가라앉고 상징을 사용하는 말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지만 여전히 우리 존재의 지하세계에 거주하는 말없는 봉사자로서 우리의 삶의 힘든 시기 동안에 그리고 우리가 상황에 의해 부당하게 취급될 때 우리의 상처들을 상징적으로 핥아주고 우리와 함께 해준다.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가 2주에 걸쳐서 꿈에 대한 얘기, 비온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그로스타인이 소화한 꿈꾸기에 대한 이론들을 계속해서 보았어요. 어떤 면은 같은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켜 왔다고 보여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꿈꾸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느낀 것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데 우선 오늘 발제해 주신 서 목사님께서 먼저 말씀 나누시죠. 네, 저는 이번에 이제 꿈꾸기 환상하기 진실 본문을 좀 읽으면서 여기 이제 이미 이 챕터 하면서 다 언급됐지만 클라이언이라는 페어벤이라든지 프로이드를 나오면서 이 꿈꾸기라는 이것 자체가 정서적으로 유아가 그 다음 성장하는 과정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입장을 봤을 때 이 정상적인 어떤 성장 과정에서 한 인간이 성인의 입장에서 돌아보았을 때 이 꿈꾸기라는 어떤 어머니의 거대한 어떤 대상이 잘 순화적으로 잘 존재화되었을 때 건강한 어떤 전인적인 한 성인의 존재의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는가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이 책을 읽으면서도 느끼는 게 이 꿈꾸기라는 것 자체가 또 환상학이라는 자체가 잘 형성되고 그 어린 시절에 엄마의 관계가 잘 성장한 어떤 아이일 경우에 무한대의 어떤 가지고 있는 정서라든지 그 대인관계라든지 그런 관계성 속에서 굉장히 어떤 건강한 펑션적인 어떤 여러 가지를 기능을 말해주고 발휘해낼 수 있고 그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초점이 되고 그래서 이 꿈꾸기라는 것 자체가 사람에 대해서 한 인간이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굉장한 어떤 밑거름이 되지 않나 어떤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많이 또 느끼는 것 같았고 중요한 것 같았고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이나 또 우리 페어벤 가몬이 말하는 이 꿈꾸기라는 게 연결되는 점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어떤 부분에서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이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건 굉장히 건강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환상이
환상할 수 없다고 한다면 띵킹 프로세스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제 이렇게 보고 있죠. 한 가지만 더 좀 붙이면 이 책에서 굉장히 좀 렌즈라는 의미가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엄마의 눈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이게 이제 아이가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계기가 된다는 게 이 툴이 렌즈라는 툴이라는 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또 대하는 어떤 성인들에 봤을 때 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각적인 이런 부분을 통해서 왜곡되는 어떤 여러 가지 관계, 왜냐하면 계속 관계를 맺는데 분명히 이 어떤 불편한 관계들이 계속 만들어내고 생산되어지는 걸 보았을 때 처음에는 그것이 저 문제인가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런 것들이 어떤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고 패턴을 봤을 때 특별히 어떤 시각적이고 바라보고 그것을 평가하는 부분에서 이런 엄마를 통해서 눈이라는 렌즈에 형성하는 이 과정이 아이의 그 유아 시절에 어린아이 시절에 이런 부분에 어떤 왜곡되나 이런 부분이 거대한 담아주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안에서 부정적인 것들이 또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임상적으로는 어떤 것으로 드러나냐면은 내담자가 상담자를 잘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아이 컨택이 어려운 분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당겨본 경험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프리헤드퍼라는 지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다른 사람을 왜 눈을 잘 쳐다보지 못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뭐 취직 시험할 때 관상가를 대동하고 평가를 하고 이런 그런 상황들도 있었는데, 사람의 어떤 인상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만 바라본다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눈망울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는 제가 봐서는 관상 중에 제일 첫 번째 관상일 것 같아요. 사람을 잘 쳐다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분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환상이 일어나려면 첫째, 환상은 띵킹의 기본인데, 그러니까 인간이 사고하는 능력을 갖기 이전에 베타 요소가 알파 요소로 바뀌어야만 꿈꾸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첫 번째 이 과정이 관문이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베타 요소, 자기가 알 수 없는 두려운 어떤 것들, 자기는 알 수 없는 무의식으로부터 추전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이가 자기가 외부 세계건 내부 세계건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정서적인 경험을 한다면, 이 정서는 분화된 정서가 아니고 원정서적인 것들이죠. 프로토 이모셔널한 입장에 그런 아이가 소화해내지 못하는 어떤 경험들이 일어났어요. 그 경험들을 아이는 소화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가 소화해내지 못한다는 꿈을 꿀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환상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꿈이나 환상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이로서는 발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이걸 담아주는 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 대신에, 아이는 아직 셀프가 없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셀프가 없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로 컨테이너가 없다는 얘기죠. 자기의 정서나 생각을 감정을 담아낼 그릇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담아낼 그릇을 가진 어머니가 이걸 프로세스 하는데, 여기에서 어머니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셀프는 올터 이고로,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 셀프가 없으니까, 아이의 이고가 없으니까 엄마가 이고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엄마가 셀프가 아이의 셀프 기능을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엄마가 바라보는 시각이 아이의 시각이죠. 그래서 엄마의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그래서 엄마의 눈초리를 쳐다보면서 자기 형상을 만들어가죠. 엄마의 눈에 비치는 자기의 모습이 자기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러잉이에요, 말하자면. 굉장히 심볼릭해요. 엄마의 눈을 쳐다볼 수 없다고 한다면 자기가 형성이 안 됐다는 얘기죠. 엄마의 눈을 통해서 자기가 비추어서 그것을 자기의
셀프 이미지로 가져갈 수 있는데 그 거울이 없다고 한다면, 그 거울이 전혀 반사하지 않는, 반영이 되지 않는 거울이라고 한다면, 거울이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이 아이는 자기 셀프를 정서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엄마의 초기 너처링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드러나요. 그래서 엄마가 충분하게 자기를 담아내서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바꿔줘야 그때부터 환상이 생겨나고, 그리고 꿈도 꾸고 정서도 느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첫 번째 단계, 이 알파 펑션을 엄마가 해준다. 그 엄마가 그것을 해줄 수 있을 때 아이는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그걸 해낼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서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많은 분들이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어떤 퍼스펙티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타인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 강 목사님도 좀 나누시겠어요? 저는 그것을 이제 뭐 꿈꾸기, 환상하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접촉장벽이라고 같은 거라고 이제 말한다면은 이게 의사소통의 그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커뮤니케이션 방식이죠. 예, 그 커뮤니케이션 방식인데, 그게 아까 이제 융 이야기했던 거 다시 연결시켜 보면은 인식하는 방식인데, 근데 꿈꾸기가 모든 것이 다 그 건강한 꿈꾸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병리적인 꿈꾸기도 나오는 거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의 꿈꾸기하고 아이의 꿈꾸기가 전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오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또 내가 꿈꾸는 거랑 상대방이 꿈꾸는 것이 같을 수는 없다는 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담는 자로서라고 한다면은 내가 꿈꾸지 않는 것을 꿈을 꿀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내가 꿈꾸지 않는 상대방이 꿈꾸는 것을 내가 같이 꿈을 꿔줄 수 있을 때에 의사소통이 된다. 그렇죠. 바로 그러니까 사고에 아까 생각하기에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하나는 분화되기 이전 상태예요. 그 분리 개별화가 되기 이전 상태에서는 그 상태에서 프리에더펄한 상황에 있는 대상과의 관계에서의 띵킹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돼서 그 사람 입장에서 같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른 이게 분리 개별화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비교도 하고 여러 측면에서 바라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퍼스펙티브가 아니란 얘기예요. 온통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느낀 이런 방식의 생각밖에 없다. 되기, 비커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공감해내는 방법이 프리에더펄한 분들은 우리가 보통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 밖에는 이분들하고 도울 방법이 없다고 느끼는 게,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 하는 것은 아예 내담자의 정서와 내 정서가 그냥 같이 느낄 수 있게 같이 체험하는 거죠. 그게 결국은 그 사람이 되는 거란 얘기예요. 부분적으로 여기서 부분적 혹은 시험적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시가 일어나는, 내가 이 사람이 돼가지고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동일시라는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보통 뉴라티브 레벨, 신경증적 레벨에 있는 환자들은 이런 프리에더펄한 지점을 통과해서 최소한 분리개별화가 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이 아니고 서로 분석가의 생각과 자기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떤 자기가 기분 나쁜 해석을 듣더라도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은 그러지 않은데요 라고 이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단계에서 띵킹은 다른 거죠.
금방 말씀하신 교수님 그 분리해서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어떤 그게 이제 여기 이 챕터에서 말하면 비혼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어떤 꿈꾸기 형성이 이루어졌을 때 어릴 때 그렇죠.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그 네.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엄마가 담아주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 성숙되지 않고서는 상대방의 꿈과 나의 꿈이 다르지만 같이 꾸줄 수 있다는 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 모성적 아까 얘기죠. 말하자면 아이는 자기가 모르는 것이 자기가 생전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했어요. 이걸 오라고 생각하면 뭔가 신비하다고 하는 것은 알고 싶다도 있지만 또 하나는 무서운 거죠. 신비하다는 거. 아이 입장에서는 전혀 체험하지 못한 것을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그 아이의 체험을 그대로 투사의 동시를 통해서 가져오면 이것을 컨테인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오를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아이가 만나는 베타 요소, 아이의 오와 대칭되는 경험이 자기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기의 과거의 경험과 그때 느꼈던 정서들을 불러 소환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자기 리서브가 있어야 예비군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정서가 풍부하지 못한 사람은 부모 노릇을 하기도 힘들고 상담자도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께 가진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감해낼 수 있으려면 자기 체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보면은 말하자면 지금 비혼행위라는 꿈꾸기를 그 상대방에게다가 그냥 투사식으로 관철시켜버리는 그렇죠. 상황이 벌어지. 그 자기가 못하니까 누군가가 투사를 해요. 투사의 동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모두가 투사의 동시를 한다고 봐야죠. 근데 임상에서도 프리헤드폰 환자들은 대부분 투사의 동시를 사용한다는 얘기. 자기가 프로세스를 못하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다 우리한테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소화하려면 내가 꿈꾸기 능력이 충분해야 가능하겠죠. 근데 내가 이 꿈꾸기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면 외부에서 그래야 내담자가 나한테 하청을 줬어요. 근데 하청을 받았는데 내가 원래 이 기능이 있어야 이 하청을 소화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의 환상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다가 환상을 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환상을 해내기 위해서는 내가 이 알 수 없는 베타 요소와 비슷한 어떤 체험들 속에서 과거에 가졌던 정서가 매칭돼서 나와야 이게 공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뭐라고 할 선택적인 사실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어떤 것들이 선택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칭적인 것이 그러니까 내담자의 베타 요소와 베타 요소를 만나면 내담자 오와 나의 오가 결국 만난다는 얘기.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알 수 없는 지금 체험하고 있는 어떤 것, 내담자는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내가 과거에 체험했던 어떤 것과 매치시키면서 해석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이것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내 경험 속에 어떤 것과 매치가 일어나야 공감이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냥 이 사람을 그래 내가 이해해 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고 내 정서로서 뭔가 내가 실제로 체험이 지금 과거의 것이 불려와서 내가 지금 저 사람의 것을 내 삶 속에서 지금 또 한번 다시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경험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험을 내가 공감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경우 보면은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꿈꾸는 그 담아주는 쪽에서 꿈꿔주는 게 이게 역할이 바뀌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모가 아이의 꿈꾸기를 받아줘야 되는데 아이의 이게 자기 꿈꾸기를 갖다가 이제 자꾸 주입하듯이 그런 의사소통 구조를 이렇게 보면은 투사적 동의시가 일어난다면 이건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아이가 꿈꾸기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어떤 조직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학교나 교회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상호간에 일어나야 되는데 담아주기를 해야 될 사람이 담아주기를 못하는 경우에 생겨버리는 어떤 그 병폐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어쩌면 아직 담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대상에게 자기 것을 투사해 버리면 그 대상은 파괴돼 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이걸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쩌면 그 신비는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것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두려운 것이라는 거죠. 어떤 우리의 오라고 하는 것은 신성이라고 할 때 하느님은 굉장히 사랑스러운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굉장히 무서운 대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재밌는 거는 분명히 그 담아주는 담는 어떤 그릇에 그게 엄마의 역할은 그 담는 게 성숙된 어떤 모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 모체가 입장이 아까 강무쌤 말한 것처럼 바뀌었을 경우에 그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에 어떤 미성숙한 왜곡된 어떤 해석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데 또 더 재밌는 현상 또 하나 이런 어떤 모델이 있는 것 같은데요. 분명히 둘 다 그 리더도 미성숙한 그 그룹 속에서 미성숙한 어떤 것들이 뭐 펑션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리더가 속해 있는 그룹의 구성 멤버들이 오히려 더 담아주는 그릇이 크다는 거죠. 네, 그럴 경우도 있게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그룹의 그 멤버들이 오히려 리더를 꼬마 임금처럼 꼬마 신랑처럼 그 리더를 하나의 어떤 3살배기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 놓여 있는 어떤 그런 구조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런 집단도 얼마나 있어요. 네, 오히려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어떤 가족 체계 내에서도 네. 엄마가 굉장히 이고가 약하거나 굉장히 우울하거나 이러면 아이들이 엄마를 담아내느라고 굉장히 애를 써요. 네. 그래서 엄마의 엄마 노릇을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 이게 비극이에요. 아이가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돌봄을 받지도 못한 그런 리소스가 약한 아이가 오히려 엄마가 가지고 있는 베타 요소들을 이걸 다 소화해내느라고 자기 것을 다 써버리죠.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연약한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아직 준비되지 않은 어떤 셀프나 이고에게 담아내라고 우기는 것이 그 대상에게는 단순한 치매적인 것뿐이 아니라 어떤 발달을 정지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파괴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자기 것을 자기가 관리할 수 있어야 일단 성인인데 자기 것을 남한테 이렇게 막 넘기기 시작하면, 특히 연약한 이고를 가진 대상들에게 이걸 넘기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거죠. 유 목사님 말씀 나누실 수 있겠어요? 네, 저도 지금 교수님 하신 말씀이 참 이렇게 공감이 되는 게, 가끔 애어른으로 자라는 이렇게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많이 있죠. 예. 예,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의젓하고 이렇게 성숙해 보이는 막 그런데 이제 정작 그 본인들은 항상 이렇게 외롭고 이렇게 괴로워하는 그런 것들이 특히 한국 문화에서 좀 그런 경향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 이제 가족이라는 그 울타리가 항상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존재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나 아니면 부모를 위해서 자녀가 살아야 되는 뭐 이런 경우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니까 또 더욱더 좀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고, 또 이제 강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이렇게 보통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듣고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뭐 저나 제 아내나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자꾸 어릴 때 있었던 일들이 소환이 돼요. 이렇게 소환되죠? 이런 일이 있었지. 예, 바로 이런 일이 그래요. 있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그거를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곱씹으면서 또 철도 들고 이제 성숙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꿈꾸기 기능이 다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소환되면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아파했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치유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물론 뭐 그게 아이들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아이들을 키우다가 비슷한 상황에서 나에게 느껴지는 그런 소환되는 그 과거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아이들한테 직접 도움을 받는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또 내 스스로가 이렇게 알파로서 소환하게 되는 또 그런 상황도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중요하죠. 그 부분이 어떤 면에서 내가 과거에 잘 소화하지 못했던 것도 아이를 돌봐야 되니까 불가피하게 대면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과거에 내가 다 소화하지 못한 것을 아이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소화해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건 어떤 면에서는 임상가들이 느끼는 거예요. 임상가들이 내담자를 만나면서 특히 이슈가 같은 자기의 이슈하고 내담자의 이슈가 겹치는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과거가 자꾸 소환되기 때문이에요. 내담자의 지금 아파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그 지점이 내가 과거에 만났던 지점을 불러일으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공감이 일어난다. 그래서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얘기가 여기에 있어요. 상처가 없는 치유자는 공감해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소환해낼 것이 없잖아요. 내담자의 그 아프거나 힘든 지점을 이분들하고는 그게 내가 그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데 파셜 아이덴티케이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부분적인 동일시가 일어나야 동일시가 안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없어서 내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경험을 소화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분을 돕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담자나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공감해낼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의 체험이 정서적인 체험들이 특히 굉장히 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넓어야 이게 무의식적으로 소환들이 잘 일어난다고 한다면 사람들하고 공감 능력이 훨씬 뛰어나겠죠. 그런데 내가 가진 체험들, 특히 정서적인 체험들이 빈약하다고 한다면 사람들을 공감을 하고 이분들을 컨테인하고 지원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들 생각하기는 이건 어떤 굉장히 철학적으로 인식론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가져야 될 분야예요. 생각한다, 환상한다, 꿈을 꾼다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기본적인 인식론과 아주 직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비혼의 오해의 얘기는 신성이라는 표현까지 담고 있는 이 개념은 융의 이론 속에 융의 어떤 무의식에 대한 이해하고 많이 지금 오버랩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퍼스널리티 넘버 1, 퍼스널리티 넘버 2를 융이 봤던 인디비듀에이션이라고 하는 건 퍼스널리티 넘버 2를 퍼스널리티 넘버 1이 잘 소화해내는 거잖아요. 무의식을 의식이 다 담아내는 거니까 프로이드식으로 얘기한다면 무의식의 의식화인데 단순하게 이렇게 무의식만 의식으로 가져온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오를 만나는데 의식과 무의식이 다 협조해서 오를 만난다는 이런 협력적 관계를 비혼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융의 얘기도 이 퍼스널 넘버 2 무의식의 주인,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자기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의식이 이걸 무의식의 내용을 환영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무의식의 내용이 스스로 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된다는 얘기. 근데 이것은 의식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고 무의식은 객관적인 무의식이라는 걸 이해, 오브젝티브한 거는 내가 생각한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건데
이 무의식의 내용이 스스로 발현한다 하는 개념이 어떤 면에서는 비혼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주인 없는 생각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같죠? 주인 없는 사고. 주인 없는 사고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퍼스널라이즈 하기 전, 내가 개인적인 경험으로 가져오기 이전부터 나에게 이미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오브젝티브하다는 거예요. 이거 집단 무의식이다 여러 가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을 무엇이라고 보건 이론과마다 각각 다르겠지만 이건 신비한 대상인데 이 신비는 내가 신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원래 신비한 게 있다가 있어야 이 이론이 이해가 돼요. 그 객관적인 신비, 객관적인 신성, 내가 있기 전부터 있었던 신성이라는 얘기야.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것. 이 객관적인 어떤 대상, 객관적인 어떤 주체, 대상 뭐라고 얘기하건 내가 모르는 거니까 비혼식으로 얘기하는 O는 이게 오브젝티브 O라는 걸 이해해요. 이게 퍼스널 경험으로 체화될 수 있으려면 내 의식이 이 무의식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담는 그릇이 있어야 이 무의식에 있는 신비가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안에 원래 되어야 될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휴먼 포텐셜이라고 한다면 이 휴먼 포텐셜이 발현하기 위해서는 내 의식이 이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내 무의식에 있는 것을 담아낼 힘이 있느냐가 인간 성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 의식이 다 중요하고 무의식이 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의식이 무의식을 담아낼 수 있어야 퍼스널라이즈된 어떤 개인화된, 이걸 신성이라고 표현한다면 개인화된 신성이 드러나는 거죠. 퍼스널라이즈된 O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그 O는 영구히 이발빙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지금 이 순간에 만났다고 계속해서 똑같은 게 아니고 이 O 자체는 무한히 진화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들이 다 섞여 있죠. 그래서 지금 비혼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융의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잘 사용해서 비혼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침 인식하고 많이 아침 인식하고 연결이 되죠? 예. 그러니까 저녁 인식으로서의 꿈꾸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인식으로서의 꿈꾸기가 되어야지 건강한 의사소통이 된다.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금 저녁 인식으로서의 꿈꾸기라고 한다면 자기중심의 꿈꾸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고 나름대로 그러니까 의식적인 이고가 자기가 꿈꾸 그런 것에 가깝죠. 꿈꾸기지만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의 퍼스펙티브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서브젝티브한 익스피리언스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객관적인 오가 드러나도록 허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신성이 나하고 다른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럼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이 신성을 파악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창조주의 퍼스펙티브에서 자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나를 빚은 사람의 퍼스펙티브로 나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나의 고귀함을 찾아낼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 안에 가진 게 많지 않은데 내가 가진 인식만 가지고 나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나는 어둠 속에 있는 거죠. 그 어둠 속에 있는 내 모습을 내 빛으로 비추기가 어렵다. 내 의식만 가지고 나를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숨겨진 빛의 원천이 있다는 거예요. 빛의 원천을 우리가 그 스스로 그 빛의 원천이 드러나도록 해야 그것을 인식한다는 게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 신성이 드러나는 거니까 내 인식 자체는 이때 이게 내 것이 아니고 이건
내 창조주의 것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이해하는 것이 결국은 창조주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아침인식이라고 하는 건 창조주의 관점에서 나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런 과정들이 우리가 인격적인 성숙의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